예,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이 김건희 집사 김혜성 씨와 또 김상민 전 검사가 1심에서 각각 무죄 공소기각 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에 대해서 법원이 잇따라 공소기각이나 무죄 판단을 내리면서 수사력을 둘러싼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네, 한편 공천원금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어제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두 건의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우환 그림 전달 의혹과 관련해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었는데 재판부가 이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청탁금지법의 내용은 이 그림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하고 그와 관련한 공천 대가를 요구했고 그와 관련해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라는 것이 기소의 핵심 내용이었는데요. 1심 재판부는 일부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 부분은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정황은 존재하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검사의 입증을 실패했다 이런 판단을 한 것인데요. 관련된 간접 정황은 다수 있을지언정 실제로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됐다는 점이 확인이 되지 않고 특히 김건희 여사와 김상민 검사와 관련해서 둘 사이의 어떤 대가관계나 공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직접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결정적으로는 그 김건희 여사의 오빠의 집에 있는 그림에 대한 다수의 사진을 비롯해서 실제 오빠 집에 있었지 김건희 여사가 직접 전달받은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을 했고 특히 그 당시에 그 김 검사의 어떤 자본 상태를 보아하니 그 금원을 샀을 것이라는 출처도 불명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여러 가지 김건희 여사한테 청탁했다라기보다는 다른 경로로 추천을 받았던 거 아닌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부가 선고를 하면서 특검이 범죄 사실 증명에 실패했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 이런 언급도 원래 좀 하는 겁니까? 일단은 다소 예를 들면 무죄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관계, 이런 사실관계, 이런 사실관계에 비춰봤을 때 어느 정도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만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표현하는 것과 이렇게 특검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면서 증명에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사실상 수사가 부실했거나 이 기소 자체가 아니했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꼬집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김상민 전 검사가 구매했던 이 그림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의 집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 이 오빠의 장모 집에서 이제 그 확보가 됐던 거고 이 장모 집에 있었던 부분도 차후에 이제 이동한 거에 불과할 뿐 일관되게 이 김진우 집에 걸려 있었다라는 점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데 좀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검 측에서는 여러 가지 정황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전으로 이 비아폰의 통화 내역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었다거나 특히 김건희 여사가 이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할 때 굉장히 고생했기 때문에 공천을 줘야 된다라는 녹음 파일도 존재를 했었고 실제 관련자들에게 이 김상민 전 검사가 김 사장이 이거 산 걸로 하자 이렇게 이제 회유하는 정황도 다수 확보가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최종 기속처가 되고 그를 대가로 이거를 샀고 고가의 그림을 건넸다라고 특검은 봤으나 중요한 연결고리인 직접적인 근거는 다수 부족했다라고 보는 게 재판부의 시각 같습니다. 현재 김건희 씨 역시 그림을 받은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김상민 전 검사의 그림뿐만 아니라 기업 회장, 또 사업가 등으로부터 받은 이 금품 관련 재판인데 이 같은 재판부예요, 김상민 전 검사와. 어제 김상민 전 검사의 1심 선고를 비춰봤을 때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 어떻게 결론이 날 거라고 보십니까? 네, 같은 재판부이기 때문에 같은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같은 증거로 기소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법적인 평가 해석이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되기 상황이고요. 다만 김건희 여사에 대한 매각 매집과 관련한 사건은 이 이우환 그림뿐만 아니라 다수 있습니다. 나토 순방 장신구도 있고요. 고가의 시계도 있고 금 거북이도 있기 때문에 하나의 행위가 개별적 독립적인 범죄 사실입니다. 준 사람도 다르고 금액도 다르고 물건도 다르고 있기 때문에 이 검사가 준 이우환 그림은 무죄 가능성은 높지만 오히려 나토 순방 장신구는 줬다는 사람이 사위 관련해서 청탁
부탁을 해서 줬다라고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서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유무죄 판단은 각각의 개별 범죄별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고요. 다만 재판부는 유죄의 입증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굉장히 많은 증거들을 요구하고 엄격하게 본다라는 측면에서는 특검 측이 공소 유지에 만반의 준비를 하지 않는 한 또 일부 무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김건희 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혜성 씨에 대한 사건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일부 공소기각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소기각 판결은 언제 나오는 거고 어떤 의미인 건가요? 이런 종류의 공소기각은 형사상, 그러니까 절차 위반이다, 절차상 하자가 있고 실질적으로 본안 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이 형식적인 어떤 문제가 충족이 되지 않아서 판단을 하지 않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특검법의 수사 대상이 아닌 한마디로 별건 수사를 무리하게 가행 수사해서 기소했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처음에 김혜성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있었을 때 구속영장이 기각된 경우가 있습니다. 특검의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 아니냐,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기각한 전례가 있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이 김혜성 씨에 대한 기소 내용이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느냐, 그걸 넘어선 거 아니냐, 이건 개인 비리 사건이지 김건희 특검과의 실질적 직접적 연관성이 없다라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일부 횡령죄 같은 경우는 이 특검법 수사 대상은 되나 살펴보니 이런 행위 자체도 결국 기업의 이익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에 대해서 법원이 잇따라서 공소 기각이나 무죄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수사력을 둘러싼 비판도 일각에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기소해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게 지금 벌써 이제 3번째거든요. 어떤 부분들이 지금 공소기각을 계속해서 받아왔는지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수사와 관련해서 의지와 열정이 굉장히 넘치다 보니까 광범위한 수사를 단기간에 하면서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하고 개별 사건별로 이 증거 분리나 법리 판단이 좀 미흡했다. 한마디로 치밀하게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비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김건희 특검이 출범이 되면서 3개 특검 중에 가장 수사의 양이 방대하다라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또 수사 인원도 많이 배정을 받았는데 결론적으로 성과는 매우 미약하거나 이 수사력과 관련해서 굉장히 비판을 받은 지점이 생겼다라는 점은 특검 측에서 뼈아프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 수사 중에 양평 수사 과정에서 이 국토부 관련 서기관에 대한 기소 사건도 공소기각이 나왔었는데 이 점도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볼 수 없다. 개인 뇌물 사건 아니냐. 이거는 개인 뇌물 사건은 일선 수사기관에서 수사해서 기소하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이었고요. 윤영호에 대한 증거인멸 사건도 공소기각이 나왔었는데 이 역시 개인에 대한 어떤 도박과 관련해서 증거인멸 혐의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관련성이 있느냐 이런 점이 지적됐고 이번에 김상인 검사 사건도 이 관련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실제적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데 들여다보다가 이것이 툭 튀어났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실제 최초의 수사의 그 중요한 사실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런 점이 지점이 된 건데 김혜성 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수사의 목적은 이거였습니다. 이 김혜성 씨가 여러 가지 기업들로부터 투자받은 세운 법인이 있는데 워낙에 투자를 많이 받다 보니까 이 기업들이 김건희 여사한테 청탁하기 위해서 우회해서 김혜성 씨한테 투자한 거 아니냐 이렇게 수사가 진행됐으나 이 수사와 관련돼서는 기업이든 김혜성 씨든 기소가 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 사건과의 연관성도 적다. 그러다 보니 특검의 수사 대상을 넘어갔다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 이제 두 사건에 대해서 바로 항소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치밀하게 준비하지 못해서 이게 지금 여기서 멈춰버린 거라면 반대로 말하면 이제 치밀하게 준비를 다시 해야 되는 건데 그럼 뭐 다시 증거부터 수집하고 여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까? 특검 측에서는 항소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1심 재판부에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이 특검과 관련해서 1호, 15 사건 중에 개별 관련성이 있는 사건이다. 특히 김혜성 씨 사건이라든가 양평 관련해서 수사는 수사하다가 발견되는 인지 사건을 인지 수사할 수 있다라고
된다라고 특검의 명시적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 관련해서 실제 수사하다가 불법 행위가 인지되면 수사를 해서 기소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논리를 세우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항소심에서 특검의 수사 범위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증명할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직접적인 수사를 다시 개시함으로 인해서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이고 추가 증거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증거 능력과 관련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어떤 증거라고 하더라도 그 신빙성 판단은 1, 2심 대법원까지 판단이 엇갈리거나 재판부에 따라서 신빙성 여하에 대한 평가를 달리할 요소가 있기 때문에 각 특검이 제출한 증거가 신빙성이 있고 연관관계가 있고 이 정황 증거라고 하더라도 정황 증거가 중복적으로 제시되는 경우에 입증이 됐다라고 판단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서 새로운 법리 또는 새로운 판례 또는 그동안 주장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사실을 종합해서 다시 한번 설득하겠다라는 전략을 세울 것 같습니다. 예. 앞서 지금 법조계 일각에서 김건희 특검 기소 사건 중심으로 최근 이제 공소기각 판결이 빈번해지는 경향성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 범위와 관련해서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서 좀 일선 법원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 때문이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겁니까? 일단 형사사건은 법원에서 엄격하게 증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뭐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우리 부정부패 비리 수사와 관련해선 법원이 엄단하는 경향이 있고 특히 공직자의 뇌물수수, 배임수재 사건들은 굉장히 까다롭게 보긴 하지만 그만큼 또 양형이 높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워낙에 다수의 특검이 발동이 되면서 수사 범위와 관련한 논란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한번 명확하게 줄을 긋고 별건 수사나 과잉 수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효과를 달성하겠다라는 법원의 목소리가 담겨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사 범위가 넓었습니다. 관련된 관계인들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대형 비리가 터졌다고 하더라도 너무 광범위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시각도 어느 정도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다만 김건희 여사의 특수성에 기초한 무죄나 일부 공소기각도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공직자로 분류됐다라고 한다면 특검이 좀 더 수월하게 입증을 하고 범죄 사실에 대해서 소명해 나갔을 것인데 공직자가 아닌 사실상의 일반인으로서의 굉장히 막대한 권한을 행사했던 지위에 있는 특수성 때문에 특검도 수사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수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소환 조사에 불응하거나 시간은 촉박한데 너무 많은 사람을 수사해야 되는 현실적인 한계도 분명히 존재했기 때문에 2차 특검이 있고 또 다른 일선 경찰과 검찰에서 이미 다른 나머지 사건들도 수사하는 만큼 속도보다는 치밀하고 정확한 수사도 필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화제를 좀 바꿔서요. 서울중앙지검이 강선우 의원 그리고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이제 구속 심사가 곧 있게 될 텐데 어떤 부분이 좀 가장 좀 중요한 쟁점이 될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1억 원을 수수했느냐, 줬느냐, 언제 어떻게 줬느냐, 그 반환 시기는 어떠하고 그 1억 원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어디에 사용을 하고 보관을 했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세 명의 진술이 각각 다르고 특히 강선우 의원과 김경전 시의원의 진술이 완전히 배치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와 이 두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놓고 봤을 때 누구 말이 더 신빙성이 높은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1억 원이라는 금액은 다수 굉장히 다액으로 평가될 수 있는 범죄의 중대성이 있는 사건인 만큼 범죄의 소명이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강선우 의원에게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특히 경찰이 지금 다수의 증거를 검찰로 송부했고 검찰이 살펴봐서 범죄의 소명이 이를 정도로 판단했다라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한 신빙성이 법원에서도 인정이 된다면 이 구속영장 발부에 이를 정도의 수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경전 서울시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뭐 내일쯤도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변수가 있습니다. 지금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강선우 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되고 이 부분은 좀 어떠한 방식으로 흘러갈 거라고 보세요? 현재까지 강선우 의원 측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포기하겠다라는 발언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강선우 의원은 마지막까지 내가 무고하다라는 것을 동료 의원들한테 설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다만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많은 수의 녹음 파일을 이미 국민들이 들은 바당이고 이게 정치적인 수사로 무고하게 수사를 과잉 수사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되었음에도 오히려 수사를 지연해서 미진하게 수사하다가 이제야 신병을 확보한다라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동료 의원이라고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특권을 주어져서 방어권을 보장해야 된다. 이런 국민적인 여론보다는 더 철저하게 수사해야 된다는 국민적인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과연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수 있는가 여론의 향방을 주시할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런 만큼 강선우 의원 측에서도 법률적으로 내가 무고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관련된 절차를 이행해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기각받거나 무죄를 받는 선택을 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다라는 측면에서는 불체포 특권에 대한 포기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또 국회의원들 내부적인 관계나 또 민주당의 입장은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체포 특권 포기 안 하고 말씀하신 모든 절차를 다 수행하려면은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 건가요? 보통 이제 체포동의안 같은 경우는 본회의가 열려야 되고 몇 시간 안에 이걸 가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회의가 언제 열리는지가 굉장히 주요한데요. 보통 우리 과거의 선례를 봤을 때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 또 추경 의원 같은 경우 비교적 최근에 그 동의안 가결이 이루어졌는데 3주, 4주가 걸렸습니다. 아마 3, 4주 안에는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